안녕하세요. 신흥셋들 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만나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흥마을은 갈 때마다 항상 정겹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을 이번 기회에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강의하고 있는 임리라라고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목차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이란 게 무엇인가?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는 무엇일까?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란 노후화되어 버린 기존 시가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재정비하는 사업은 물리적인 측면과 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그 사업, 그리고 문화 역사적인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지금 신흥마을은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주택들에 대한 것을 지금 주거 공간을 환경 개선을 해준다. 뭐 도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내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지붕 개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꽃길을 가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길 건너에 의정부 삼동에 보시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공동주택 건설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다 재개발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마을에 특색 사업을 살려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해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마을 안내지를 만든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느냐?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세워지고요. 그 세워진 것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뭐냐면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자력 재생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준비 단계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주민 공동체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그 주민들과 또 같이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니까 또 정보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끼리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결정이 되면 주민과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주민과 사업이 시행이 된 다음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주민들 자력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 단계고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30개국 중에서 불행 지수가 네,
거의 탑에 들어가요. 3위. 따라서 행복지수는 27위입니다. 행복지수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노인의 우울지수도 1위, 중년의 우울지수도 1위, 청소년의 우울지수도 1위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공동체 의식의 결여랑 조금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마을을 생각해 보면 마을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보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서로 나누고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지금은 나라는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 딱 봤을 때 상대방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있어. 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다시 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조사해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1위였다. 예, 제 생각이 좀 맞은 것 같죠? 예, 금전적인 여유가 제일 크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건강도 해치게 되고 가족 간의 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눈 돌릴 틈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반영되는 결과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요 0.92%.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지 못하는데 애를 낳지 않겠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어? 아니면 어떤 사회적 구조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하려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어? 라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어요. 성장이 왜 저하되냐면 어떤 경제 조직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좀 몰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소득이 불평등하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 3%가 대한민국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그 다음에 괴리감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근데 중앙이나 지방 재정이 다 위기예요. 왜냐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대가 되고요. 지방 재정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이기적인 칸막이 행정, 우리가 책상 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는 어떤 인식을 하냐면 사회경제활동가라고 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회경제활동가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의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낙수효과 이론을 굉장히 믿습니다. 낙수효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쭉 피라미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이라든지 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대기업이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하청을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살 수 있게끔 상생을 하는 거고 또 중소기업들은 또 소기업에서는 또 서민으로 해서 이 사회의 맨 밑에 있는 피라미드 조직까지도 모든 골고루 효과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딱 현실을 보니까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소기업 아니면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지금 이제 신흥마을에서도 마을 기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을 기업을 만들든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을 만들든 거기는 지역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그 생태계라는 것은 그 마을 기업이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토양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 중심, 가치 중심의 사업입니다. 돈만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저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매를 한 거의 수익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그럼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는 어떤 뜻이냐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 아니면 또 무슨 저희가 바자회라든지 아니면 기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가치를 갖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기반하는 동반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을 기업이 잘 되려면 마을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있거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경제 조직들과 잘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같이 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성장과 사회 통합 전략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 생태계가 완성이 되면 저희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의 초창기 모델은 지역사회에서 관계가 중심이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어떤 합일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정서, 공간, 관계를 묶었어요. 묶어서 운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묶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조금 바꿔서 똑같은 관계, 정서, 공간을 엮어보자. 엮어서 서로 상호 소통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마련해지면 저희가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회적 경제의 종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민간단체 혹은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인지 마을기업인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활기업은 보통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혹은 결사체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를 이걸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든 다 사회적으로 소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자원 배분을 잘 하고, 사회적 소유가 이렇게 리사이클링 이렇게 점점 같이 돌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제일 기본이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는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수렵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렵시대 때 그 사냥을 해갖고 오면 사냥을 해서 온 그 식량을 사냥을 한 사람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하고 전부 다 나누었다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을 안에 사냥을 할 수 없는 노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거나 장애인이 있어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몫을 나눠주어서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인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신흥 셋들마을에서 지금 추진하시고 계시는 마을기업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력 갱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하고요.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마을 기업입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이 왜 마을 기업이라는 이름이 다냐면 마을 단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 기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마을 기업은 처음에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을 둡니다. 운영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 활성화 방안, 생존 전략 이렇게 저희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처음에 지역성은요. 저희가 자원의 기본이 어디예요? 지역이잖아요. 마을이잖아요. 여기는 신흥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신흥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장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죠. 예, 민주적으로. 왜냐면 일반 회사, 뭐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내가 다 결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인 것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인가?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커뮤니티를 잘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우리끼리도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보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자원에 대해서 마을의 자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아까 소상공인들 이런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마을 기업의 개념은 마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 주민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역 주민이 있어야 되고 지역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 기업을 만듭니다. 자, 그럼 마을 기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을 기업은 예비 마을 기업, 육성형 마을 기업, 자립형 마을 기업, 관리형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마을 기업은 한마디로 준비 단계예요. 예,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추고 준비하려고 하는 마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예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비 마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성형 마을 기업인데요. 육성형 마을 기업은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가죠. 아까 예비 마을 기업에도 정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요. 1차는 신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재지정이 되고 또 3차 고도화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육성형 마을 기업은 이제 막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마을 기업이고요. 이 성장해서 어떤 안정화가 되면은 자립형 마을 기업이 됩니다.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꼭 해야 될 아주 좋은 마을 기업의 예인데요.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관리형 마을 기업이죠. 1차, 2차야 저희가 지정받아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관리 부실로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 있어요. 그럼 나라에서 다시 또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 이 관리형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기업으로는 가지 않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얼마큼 지원을 해주느냐? 예, 지원 금액이 예비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줘요. 1,000만 원을 주고요. 1차에는 1차 연도 5천만 원,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2차는 3천만 원, 자부담이 600만 원 이상이고 3차는 2천만 원을 주고요. 4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기업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마을기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 청년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모두의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청년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 마을기업이고요. 재도약은 굉장히 좋아요. 모두 사업성도 좋고, 뭐, 공동체도 다 좋아 있으나, 조금 이제, 보완될 수 있는, 약간 뭐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기업성이 약화됐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또, 다시 또 지원을 해줘서 하는 재도약 마을 기업이 있고요. 마을 기업 4대 운영 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기업이 우수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의 마을 기업은 다른 마을 기업들과 다 비교해서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시장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러면 모두의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신유형 마을기업은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반영해서 지역의 당면한 사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서 충족시키는 그런 마을기업을 신유형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을기업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유형의 마을기업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마을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성을 갖추려면 법인체가 있어야 돼요. 그 법인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업법 정형체법에 따른 영농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을 하려면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성,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최대 출자자가 나는 여기 90%를 내가 낼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30%, 예, 30%고요. 그 특정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뭐 순수 봉사 그냥 이게 아니야. 나는 그냥 순수하게 봉사단체를 하는데 마을기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부의 유사 지원을 또 받고 있는데 또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부 지원이 불가되고요.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필수입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인문, 기초, 공통, 심화, 그 전문으로 구별이 되고요. 매회 7시간이나 뭐 3시간, 4시간 해서 전부 다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필참이시지만 그 마을 공동체의 일원들이 전부 다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심사 전에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입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또 기초를 받고요. 체결한 다음에 또 공통 과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종료 전까지는 또 수시로 심화 과정을 받아야 되고요. 예, 전문 과정은 심사 전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뭐예요? 마을 주민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반드시 수료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있어야지 돼요. 저희도 사회적 기업 만들 때 이 이수증이 교육 이수증을 꼭 갖고 그 필수 처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교육 이수자들이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시군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시도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2차 심사를 하고요. 2차 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행정자치부 아니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해 줍니다. 예.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이에요. 자, 비영리 기관이 있잖아요. 뭐 봉사단체 이런 게 거기에 되겠죠. 아니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거고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전통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하죠. 자, 이것을 저희가 요 장점을 이렇게 모아서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 믹스해서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 중심적인 운영을 하고요. 공헌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제1 목표를 두고요. 다양한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의 배분을 합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내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걸 소셜 미션이라고 하죠. 그럼 소셜 미션을 이게 뭘까?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할 것인가 일반 기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볼 때 어떤 것을 고르세요? 좀 비싸더라도 마을 기업에서 그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옥수수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값싸고 양이 많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어도 돼? 라고 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과를 선택할 때도 아주 예쁘고 농약을 많이 친 사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방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좀 못생겼지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사과를 선택하신 것인가? 이거 항상 우리 매 순간 선택하지 않나요? 슈퍼에 가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두부를 살 때 두부가 싸고 괜찮잖아요. 다 맛은 똑같은데. 그런데 미국산 원두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콩을 사용하느냐, 그거 하고 우리나라 국산 콩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그래, 두모를 먹을 걸 한 모를 먹자라고 하면서 국산 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고요.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셜 미션이라는 것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중심점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 있는 모든 기업에 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마을기업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역금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 경제의 역금, 그게 뭐냐면 인간 자체를 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금의 시작이 뭐냐면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고 역금의 성공이 바로 파트너십이죠.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느냐는 파트너십.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전환이가 필요해서 존재로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그 화두가 있듯이 그 역금의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금이 강화가 되는 거고 역금의 민주주의로 저희가 진화가 되는 거죠. 모든 사회의 경제 조직이 사회적 경제로 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로 해서 저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저는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파타고니아라는 그 창립자가 이번 취하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킨스쿠버 강사였어요. 스킨스쿠버 강사였는데 이 사람이 바다에 가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바다가 오염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내가 이 바다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옷을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파는데 이 회사의 닉네임이 많이 사지 마세요예요. 오히려 수선해서 입으세요. 아니면 빨아 입으세요. 이렇게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수익금의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거의 한 30% 이상, 40% 이상을 지금 이제 환경단체나 환경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를 계속 사회 항원을 하고, 이제 그 프로테이지를 되게 점점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 제일 감명 깊었던 사회적 기업이 그 파타고니아였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나라에도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느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돈을 못 번다.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기업도 있습니다. 마리먼노라는 기업도 지금 저희 나라 기업인데요. 거기 이제 위안부 팔찌를 팔고 뭐 이런 기업인데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제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들은 그 사회 소외계층, 위안부 할머니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를 하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을 기업을 잘 활성화시켜서 그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아까 마을기업에 만들 때 기초가 되는 법인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민법에 의한 회사, 상법에 의한 회사, 상법에 의한 뭐 주식회사예요. 민법은 협회고, 그다음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발적인 단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이에요. 자,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동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게 많이 나오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협동조합이 의미는 그렇지만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뭐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구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를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실 때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하실 때도 물론이고 공공성, 투명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은다. 마을기업이랑 비슷하죠. 공동체 만드는 거라. 그리고 3억 원이던 원래 이제 3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좀 바뀌고요.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요. 처음에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200명의 동의자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5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협동조합의 어떤 구성원을 하나 들어갔는데요. 거기 구성원도 5명이었어요. 5명이었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많이 할 때 신경을 썼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협동조합 그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요. 협동조합의 가치는 죄송합니다. 지금 중복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자조, 자기책임, 민주, 공정, 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냈어.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안 되고요. 모든 돈을 내가 많이 냈든 50% 이상이 냈든 50%밖에 못 내는데 50%를 냈든 그러니까
30%를 냈든 그 한 표를 했든 투표권은 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출자를 하는데 한 주에 얼마, 뭐 한 주에 10,000원 이러면은 10개를 살 수도 있고 한 장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가 있고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실 때 다 투표권을 행사하셔서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꼭 이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들이 만약에 어떤 배분이 수익이 났을 때는 당연히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자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샀다는 것은 조합원 회비를 냈다는 것은 그래서 경제적인 참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돈 안 내고 조합원을 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율과 독립이 있어야 돼요. 뭐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뭐 꼭 폐쇄적인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에게 교육이나 훈련 및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요. 예,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나 훈련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른 협동조합 간도 같이 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보면 협업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이지만 어떤 협동조합이랑 내가 어떤 컨소시엄을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정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죠. 예, 지역사회,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2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기업, 뭐 돈으로만이 아니라 활동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여를 하는 원리로 운영이 된다. 그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느냐? 자, 매출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발생했으면 생산비용을 빼죠. 그 다음에 잉여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발생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오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형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사회적으로 같이 환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이라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금융 협동조합은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네, 농협이죠. 농협은 근데 생산자 협동조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사림이라든가 초록말 이런 건 어떤 거죠? 예, 소비자 협동조합에 들어가죠. 자, 생산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협동으로 뭘 만들어서 팔 거야. 가격을 우리가 조정해서 뭐 시장 경제보다 좀 더 싸게 팔고 아니면은 좀 더 질 좋은 것을 하려고 해. 라고 모인 것이 생산자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 협동조합들은 당연히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 조건 개선을 우선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희가 한번 좀 끄집어 내볼 필요도 있어요. 협동조합은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나이가 7살에서 12살짜리의 유아 노동자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대요. 일반화되어 있고요. 합소사 생활로 가정이라는 것을 영위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뉴라나크 방적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이렇게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휴머니즘에 기반한 사업 조직을 구성을 하고 점진주의 계량주의 원칙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사람 중심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 때문에 협동조합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선례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협동조합은 바로 로치데일 소비협동조합이에요. 여기는 소비자협동조합이에요. 자, 그 옛날에 그 영국의 노동자들은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받았대요. 근데 밀가루를 받았는데 밀가루의 반 이상이 막 흙이 섞인 그런 질 나쁜 밀가루를 줬다고 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저희가 이모군란이 생각나는데요. 저희 이모군란의 원인이 그 군인들한테 쌀을 줄 때 모래를 반을 섞어갖고 지급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 좀 너무 속상한데? 그런데 또 더군다나 그 저울도 이렇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좀 그 키로수가 많이 나오게 막 조작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한번 밀가루를 사보자. 그래서 그 출자금을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립니다. 가게를 차려서 밀가루를 사요. 밀가루를 사서 가게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돈을 냈잖아요. 출자금. 그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한테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았어요. 왜냐면 운영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처음에는 무인으로 그 운영을 했는데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한계가 느껴져서 이제 유인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마진을 이제 해서 그 마진을 남겨서 운영비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운영비를 뺀 인연금을 판매량에 따라 차등 지급했어요. 배당을 한 거죠.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를 그러면 계속 나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총회를 실시해서 대표를 뽑았어요. 예. 뭐 지금하고 똑같이 1인 1표 투표로 해서 그 가게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기 조합원에 들어가면은 질 좋은 밀가루를 살 수 있어. 그것도 되게 싸게 살 수 있어.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합원이 점점점 늘어나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언제 들어왔느냐?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까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그것처럼 전통사에선 두레하고 개라는 것,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역사를 지배를 하면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애기 시작한 게 두레하고 개를 제일 먼저 없앴다고 합니다. 마을의 두레와 개는 뭐냐면 품앗이의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 돈을 조금씩 좀 모아서 큰일 있을 때 같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큰일을 당했을 때 또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하는 그런 상부상조의 공동체다 보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 눈에는 되게 위험하게 느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공동체 의식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는데 1961년도에 정부 주도로 놀랍게도 협동조합이 시작됩니다.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해서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동시에 제정이 돼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조금 협동조합은 원래 민간인 주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 아쉽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민간주도의 협동조합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을 창립이 됐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분들이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의 그 구성원들이고요. 예, 기념사진이 남아 있어요. 자, 그게 몇 개가 있느냐? 1973년도에 277개의 신용협동조합 연합회가 창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근로자 협동조합, 뭐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협동조합의 종류가 나눠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협동조합의 그 설립 유형이 사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문화 예술 쪽인가, 제조업이나 도소매 쪽인가, 아니면 농축수산 쪽인가에 따라서 어떤 그 협동조합이 설립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처음에 발기인을 모집하셔야 돼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집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준비하셔야 돼요. 정관을 준비할 때 그 정관 안에 조직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사업 계획서 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관을 준비하신 다음에 설립 동의자를 모집을 하셔서 명부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명부를 작성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정관 준비할 때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것들이 다 정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수지 예산서, 조합원 출자자 명부 등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서 공고를 하셔야 돼요. 창립총회 공고는 개최 전 7일 전에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에 꼭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게 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장을 선출을 하고 그 모여진 그 서류를 갖고 서류를 접수를 해요. 시군 아니면 저희 같은 의정부 시에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처리가 되고요.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발기인들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사장한테 업무를 인계를 해줍니다. 자, 이사장이 업무를 인계를 한 다음에 아까 그 명부를 했던 조합원 출자자들 있잖아요. 그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이제 얼마씩 내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 내고 나서 저희가 14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치시면 협동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으면 내가 이제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왔다. 라고 사회적 경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형별로 봤을 때 생산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노동 공동체, 아까 자율공동체는 저희 민간 주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고요.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이. 그러면 지역화폐라든지 아나바다. 예, 그런 것들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소비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한살림이라든지 초록마을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분배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선모금 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크레딧 같이 해서 사회적으로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이 형태도 발전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역과 우애라는 거죠. 자, 지역에서 발생을 했으며 또 그 안에 어떤 배려라든가 나눔의 성격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된 역사가 있는 사회적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미래긴 하지만 오래됐다. 옛날에서 갖고 왔던 것들이 다시 미래에도 정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둘의 품앗이 개를 저는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을 해요. 슈퍼마켓에 가서도 항상 선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표를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샤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birth와 death, 삶과 탄생과 죽음 사이에 치킨이 있어요? 예, 물론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치킨으로 좀 바꿔봤어요. 왜 그러냐면 선택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게 저희가 시키는 식일 때일 것 같아요. 저희 식구가 네 식구인데 각자 좋아하는 치킨의 유형이 다른 거예요. 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튀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물론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선택을 할 때 고민도 하지만 또 합의를 하게 되죠. 합의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배려도 하고 그러면 요번에 네가 먹고 싶으니까 네가 선택해 라고 하면서 배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고민도 해보고 하는 그 과정이 초이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초이스를 치킨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만들어야 될 사회가 행복한 사회겠죠. 행복한 사회는 혼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협동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말도 있는 거겠죠. 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예.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합원들의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합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잘 되느냐 아니면 그 단체가 잘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 인간의 본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욕구 피라미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욕구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이 뭐냐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그 배설의 욕구, 성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심리적 안정이나 육체적 안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물질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행위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들어갈까? 네, 맞아요. 존중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인가 소속이 되어 있을 때 되게 삶에 의지가 좀 불타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고 여럿이 같이 뭔가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럼 그 바로 제일 윗단계가 뭐냐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욕구 피라미드의 제일 윗선에 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20대 그 조합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뭔가 회의를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1인 1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협동조합 중에서도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또 협동조합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냥 없어지는 협동조합도 있어요. 또 제가 굉장히 또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생각했던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그 마을기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도 하고 막 활동적으로 하다가
제가 다시 그 마을 기업을 찾아왔는데 그 마을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마을 기업이 조합원들끼리 싸워서 뭐 고소 고발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구성원들 간의 특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60대 이상,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은 전쟁을 겪으신 세대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 뭐가 중요해? 사치야. 뭐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죽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사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저희 40, 50대 세대인데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이제 뭐 그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는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난한 세대를 경험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굉장히 경제 발전이 많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저희가 초년기 때는 가난했죠. 그래서 가난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 경제개발 5개년 교육 뭐 계획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초가집 다 없애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전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심어서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무슨 소중한 우리 유산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때 또 부작용이 생긴 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제일 금전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때 생겼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라고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어떠냐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 딸이 19살인데 19살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많은 세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도 물론 공감은 해주죠. 하지만 그냥 겉으로 그런가 봐 라고 하지 뼛속 깊이 공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그 가치관이 뭐냐면 감정에 대한 것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윗세대나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배우는 것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랑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현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좀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그 통계가 있어요. 그 성공한 리더 10,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15%고요. 나는 인간관계를 잘해서 커뮤니티를 잘해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고 인간관계만 잘해서는 되질 않지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차이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언어적인 요소는 바로 말입니다. 말이고요. 비언어적인 요소는 눈빛이라든가 태도, 손놀림, 목소리 톤, 옷차림 등이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트로 만든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러비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말의 내용보다는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뭐 손짓을 한다든가 하면 호의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라고 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뭐 팔짱을 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의사소통에 중요하다. 말로 난 너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태도에서 아니면 눈빛에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할 것인가? 다 알았어. 내가 비언어적인 요소도 알겠고 언어적인 요소도 알았어. 근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예, 나전달법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제 책상 위에 컵을 탁 놓고 갔어요. 그러면 야, 너 뭐야? 왜 나한테 컵 이렇게 놓고 가?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언쟁이 되죠. 그런데 임미라 씨가 지금 책상 위에 컵을 콱 놓고 가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정이죠. 앞으로는 컵을 놓을 때 좀 살살 놔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컵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부드럽게 나 감정 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효율적 대화 기법과 비효율적 대화 기법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말끝마다 힘들어, 짜증나, 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해도 좋고 뭐 행복해, 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나도 같이 기운이 나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끄떡끄떡 네, 공감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언어적인 언어 소통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인상은 만난 지 3초에서 7초 내에 결정되고요. 그 첫인상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 40시간의 복구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으로 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을 잘하려면 외모도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를 막 비싼 옷을 사입으려는 게 아니라 뭐 단정한 옷차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너, 몸을 표현하는 그거는 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에 익힌 거니까. 그런 거라든가 표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다는 느낌으로 가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고슴도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슴도치는 굉장히 가시가 뾰족뾰족한데 단체 생활합니다. 그리고 저 새끼도 많이 낳고요. 뭐 어떻게 할까 봤더니 고슴도치는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줘요. 표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고슴도치를 만지면 털을 바짝 세우죠. 하지만 내가 너를 만지겠다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해주면, 그런 표현을 해주면 털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돼도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긍정의 언어를 항상 하자. 뭐 게으르다란 말보다 뭐 임유라 씨는 되게 여유로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어떤 산만한 사람 보고 되게 호기심이 많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임 선생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되게 소신 있게 한 방향으로만 밀고 가시는군요. 그렇지만 이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말을 풀어나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SNS로 소통하는 것도 저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나이 사는 사람한테 맞춰줘라. 이거는 요즘에 소통하는 방법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딸이랑 카페를 갔는데 저희 딸 둘이거든요. 서로 거기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 톡방에서. 그래서 야, 너 여기 와가지고 왜 말로 하지? 이렇게 카톡을 해. 그랬더니 엄마, 우린 이게 편해요. 우린 이게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카톡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니까 조금 맞춰주자 라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유, 엄마, 그러면 죄송해요. 다 그러면서 그 카톡을 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도 익혀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페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못한다고 하면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그 단체에서도 보면 저 밴드로 소통할게요. 그러면 전 밴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소통을 하자가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SNS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예, 요즘같이 코로나 때는 전화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6가지의 쌍기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뭐냐면 끼고요. 꼴은 뭐냐면 그 매너, 그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끼는 뭐냐면 창의력,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것이고요. 꿈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꾀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깡은요,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사회적 기업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버틴 게 제 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끈이 있어야 됩니다. 끈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도 성공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공동체가 될 것이고 마을 기업이 될 것이고 협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대면으로 만나 뵐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저한테 한번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